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0월 1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기사는요. 먼저 골프 회원권 가격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골프 인구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요. 황제 회원권의 구료 골프 성수기인데 3억에서 6억 원 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에너지 가격 빼고는 다 빠진 것 같아요. 극성수기 불구하고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고 이스트밸리 6억 넘게 급락하는 등 최고가 회원권 3인방 줄하라, 폭락 아닌 거품 빠지는 상황, 연말 법인 수요 늘면 반전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골프를 좀 오랫동안 쳐서 회원권 가격 시세를 좀 잘 알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 올해 초고가 회원권 시세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남부 CC가 26억 7천 거래되다가 지금 23억이고요. 이스트밸리가 지금 남촌도 곤지암에 있는 남촌이 23억에서 19억 7천이고 그 남촌에서 좀 더 쭉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스트밸리가 있는데요. 이스트밸리도 올 5월달에 23억 하다가 지금 16억 5천 그렇게 가 있네요. 참고로 저는 돈이 골프 회원권 살 수준은 아니라서 돈이 없어서 골프 회원권을 산 적은 없습니다. 그냥 골프 여기저기 이제 과거에 제가 축구하기 전에 골프를 많이 다녀서 이스트밸리 이런 데가 한 10년 전에 한 15억 한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다가 골프 회원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남촌이 20억 하다가 23억 갔다가 지금 19억 7천인데 엄청 올랐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가격이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일단 좀 기사를 좀 읽고 보겠습니다. 화려한 단풍과 쾌적한 날씨로 빚을 내서라도 골프를 친다는 가을에는 보통 골프장 예약 전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최근 과열됐던 골프 열풍에 거품이 빠지면서 국내 최고 명문 골프장들의 황제 회원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금 쭉 표에서 봤던 그 골프장 가격이 쭉 나오고 있고요. 남촌 CC가 작년 10월 달에 13억 7천만 원이었다가 올 6월 달에 23억까지 갔다가 지금 19억 7천이네요. 초고가 회원권 3인방의 몸값 하락으로 회원권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라고 쭉 돼 있는데요. 코로나로 모든 레저 활동이 막혔던 2020년 9월 종합지수 1000을 넘어선 뒤 지난 7월 1350지를 기록할 때까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왔었는데 요게 이제 에이스라는 회원권 거래소에서 만든 이제 지수네요. 보니까 에이스 회원권 지수가 2020년 9월 달에 1000이었다가 1357 갔다가 지금 1268 정도 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골프 시장은 어느 때보다 견고해져서 여전히 이용 가치가 높아 회원권 폭락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3개월 만에 6억 5천만 원이나 폭락한 이스트밸리의 경우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내부적 문제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연회비 이슈라고 합니다. 골프계 관계자는 이스트밸리가 최근에 1,000만 원이 넘는 연회비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에 회원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회원권 시장에서는 최근 내림세가 내부적인 악재라기보다는 투자형 수요가 이탈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시세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시장 전반에 걸친 악재가 완화되고 연말 법인 수요 영향에 따라 반전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 김세기 KS 레저 개발 대표는
코로나가 끝나가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한국 골프장 중 회원제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절대적인 회원권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급격하게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보고 만약에 이 회원권 가격이 23억 하던 게 만약에 13억까지 빠졌다 라고 해도 저는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2005년도, 2003년, 4년, 5년 이때 이제 박세리 선수가 98년도에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고 그때 정말 우리나라 IMF를 겪고 있는 와중에 큰 희망을 줬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박찬호 선수도 미국에 있었던 걸로 같은데 그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선전을 해주는데 박세리 선수의 그 맨발 투혼 그게 있고 나서 99년 경기 좋아지고 2000년, 2001년부터 또 집값도 오르고 뭐 이런 와중에 엄청난 골프 붐이 불었었습니다. 그 골프 붐이 불었을 때 2003년, 4년, 5년 요럴 때는요. 부킹 이제 골프장 숫자도 적다 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골프장은 적다 보니까 부킹권이 그때 당시에도 100만 원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100만 원을 주고 부킹권을 사서 또 돈 주고 거기서 이제 4명 정도 치면 한 80만 원 나왔었죠. 그때도. 그랬었다가 2006년, 7년 가면서 이제 원엔 환율도 770원까지 떨어지고 당시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으로 골프 투어를 엄청나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골프장 수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가는 거나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중국의 얀타이나 다이렌 대련도 있고요. 그리고 칭다오 뭐 이런데 비행기 타면 뭐 1시간도 안 걸리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대체제가 많아지면서 중국이나 해외로 그리고 뭐 태국 저기 해외로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골프장의 수요가 다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2019년도가 아마 회원권 가격이 바닥이었을 건데요. 이 이스트밸리도 10억이 깨지고 그때 당시에 저기 렉스필드 그 곤지암의 렉스필드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 요럴 때는 뭐 10억 넘었었다가 뭐 3억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2019년도에 있었었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가 경기가 되게 안 좋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골프장 얘기를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골프 이렇게 그 비싼 골프장도 전화하면 비회원이 와서 치면 오히려 돈을 많이 주고 쳐야 되니까 비회원들이 전화해서 얘기를 뭐 혹시 부킹 됩니까 하면 뭐 거의 감사합니다 하는 분위기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부킹을 해줬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남촌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냥 전화하면 다 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원권 가격이 거의 이제 뭐 똥값이 됐다가 지금 제가 이 남촌의 골프 회원권 가격이 20억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되고 코로나에서 이제 완전히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여행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골프 회원권 가격 회원권은 절대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시진핑 친구도 원로도 사라졌다. 라고 당대에 중국에 무슨 일이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국 당대의 불참에 소문이 시끌시끌하고 왕 주변 인물 부패 혐의 조사 중이고 코로나 격리설, 숙청설 무성한데 원로인 장점인 주룽지도 안 나와
권력 소외, 상하이방 불만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2015년 전인대에서 왕岐산 중국 국가부주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의 사진이 있는데, 이번에 이 왕岐산 부주석이 이제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일부 중국 최고위층 인사들이 지난 16일 개막한 20차 공산당 전당대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중국을 이끄는 지도자군을 선출하는 최대 정치 이벤트에 불참한 것은 단순한 결석 이상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불참한 인물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이 왕岐산 국가부주석이고, 서열 6위인 왕부주석은 당대회 개막식 주석단 상무위원 명단에 이름이 올랐으나 당대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왕부주석은 지난 13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후에 10일간 격리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됐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왕부주석의 주변 인물을 부패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나타나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네요. 왕부주석의 친구와 조카는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기율위, 국가감찰위원회 조사를 받고 지금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왕부주석과 가까운 부동산 재벌인 런츠창 화유안 그룹 회장은 2020년 횡령 뇌물 공급 유용,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징역 18년, 와, 그리고 벌금 42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런 회장은 코로나 유행 초기였던 2020년 2월에 시 주석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면서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감찰을 받았다고 하네요. 왕부주석의 측근인 둥훈 기율위 중앙순시조 부조장은 4억 6천만 위안, 약 92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에 기소돼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네요. 이 밖에 왕부주석과 친분이 있는 하이난성 재벌 첨펑 H&A 그룹 회장이 구금됐고요. 왕부주석의 조카이자 H&A 그룹 고위 간부인 야오칭도 구금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 주석의 반부패 사정은 10년간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면서 사정 칼날은 오랜 친구도 예외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했고요. 하지만 숙청설이 나오면 공식석상에서도 사라지는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왕부주석은 당대회 외 공식 행사에는 꾸준히 나타나서 단순한 코로나 격리설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 96세인 짱즈민 전 국가주석도 당대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대회 전날 발표된 주석단 46명 명단에는 포함됐으나 행사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장 전 주석은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서 대거 숙청한 상하이방의 대표 인물이고요. 일각에서는 장 전 주석이 시 주석의 권력 독점 행보에 대한 불만으로 불참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상하이방으로 분류되는 주룽지 전 총리, 우방고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그리고 러관 전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도 주석단 명단에는 있었으나 불참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죠. 예, 중국이 이렇게 독재 국가가 지금 되었습니다. 대나 최대 공장 중국 장저우시 봉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아이폰 14이 제때 생산되나 최대 공장 중국 장저우시 봉쇄인데요. 중국 내 최대 아이폰 생산 공장이 위치한 허낭성의 장저우시 일부가 전격 봉쇄되면서 아이폰 14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장저우시 방역당국이 최근 지역 내에서 코로나 감염이 6건 발견됐다면서
100만 명이 거주하는 중위안구에 대한 봉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17일부터 코로나 검사를 위한 외출 외에는 집에 머물러야 하고요. 또한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업 중단을 명령을 했습니다. 정저우시가 지난주 일부 지역에 이어 이번에 봉쇄 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주민들이 당황해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정저우시에는 애플 아이폰 조립 업체인 폭스콘의 중국 내 최대 공장이 위치해 있는데, 폭스콘은 아이폰 공장이 봉쇄 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상당수가 봉쇄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공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저우 지역 봉쇄로 아이폰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애플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24 공산당 당대회가 지난 16일 개막한 가운데 내려진 정저우 부분 봉쇄 조치는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전했습니다. 왜 이런 조치가 있었을까가 바로 그 다음 기사에 나옵니다. 바이든의 반중 규제 약발, 애플 중국 업체 낸드 도입 보류라는 기사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 왜 갑자기 10명 확진자 나왔는데 그 100만 명 도시를 갖다가 그렇게 또 봉쇄를 했는지 나옵니다. 바이든의 반중 규제 약발, 애플이 중국 업체 낸드 도입을 보류했다는 거죠. 애플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양즈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라고 하죠. 제품의 도입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국 정부의 중국 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인데요. 니케이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애플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의회의 압박 등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은 당초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을 중심으로 YMTC에서 생산하는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사용을 검토를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보급형을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40% 가까운 물량의 YMTC에 낸드 플래시를 탑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애플이 YMTC 제품 도입을 고려한 것은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와 원가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인데, 아이폰은 중국 시장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외국산 스마트폰이고요. 최근 시장 점유율이 16%까지 올라왔죠. 삼성이 참고로 1% 미만인데 엄청 올라갔습니다. 16% 수준으로 중국 기업 비보와 오포에 이어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까지 사용한다면 현지 정부의 견제를 피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용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또 다른 이점은 낸드 플래시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동안 애플은 SK 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에서 생산한 낸드 플래시 제품을 공급받아서 써왔네요.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경쟁사인 삼성전자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문제는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30%대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라는 점이고, 삼성을 제외한 가격 협상 테이블에서 선택지가 좁은 애플은 그동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비교적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YMTC 제품은 중국 정부의 보조를 등에 업어 시장 가격보다 2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애플의 이번 도입 보류 결정으로 인해서 이런 이유로 이제 YMTC 제품을 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효과를 누려왔었는데, 애플이 이렇게 YMTC 제품에 대한 도입 보류 결정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는 일단 안도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낸드 플래시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애플과의 가격 협상력까지 약해질 경우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애플에서 YMTC로부터 이 낸드 플래시 도입에 대한 계획을 보류를 딱 하니까 폭스콘
공장, 이 최대 공장이 있는 정저우시를 봉쇄하는 또 그런 조치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기술의 도요타 자율주행 지식 경쟁력 세계 1위 한국 차는 그러면 어떤가 라는 기사입니다. 그 도요타가 이 전기차랑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매일경제에서 렉시스 넥시스 라는 특허 분석 기업이네요. 글로벌 특허 분석 기업 렉시스 넥시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매일경제와 자동차 분야 지식 경쟁력 분석 결과 자동차 제조업의 전통 강자인 도요타가 기술 경쟁력 1위 기업으로 꽂혔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기업이자 최근 완전 무인 택시 허가를 얻어서 중국 최초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두가 2등이네요. 특히 바이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율주행 분야에서 별다른 두각을 보이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처음 순위에 진입을 했는데요. 지난 5년간 막대한 자금을 관련 분야에 쏟아부으면서 초고속 성장을 이뤄낸 결과라고 합니다. 도요타와 바이두 다음으로는 포드가 3등이고요. LG전자가 4등, 와, 알파벳 5위, 아이로봇이 6위, 혼다가 또 7위네요. 이처럼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전통 자동차 기업과 자동차 부품사, 농기계 제조사, 정보기술, IT 등 테크놀로지 기반 기업 등 여러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경쟁하고 있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표에 보면 이제 8등이 GM, 9등이 폭스바겐, 10등이 보쉬, 그리고 11등이 현대자동차, 12등이 삼성전자. 그 밑으로 이제 아마존, 인텔, 닛산, 기아, 오로라 이노베이션, 화웨이, 덴소, 히타치 이렇게 쭉 있네요. 반면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이자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포문을 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러고 보니까 테슬라가 안 보이네요. 21등부터 파나소닉, 투심플 뭐 쭉 있는데 테슬라가 3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네요. 200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테슬라를 순위에서 찾을 수 없었다. 이상하네요. 테슬라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효 특허가 총 753건으로 이 중 자율주행 관련 유효 특허 수는 13건밖에 안 되네요. 기업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의 2% 수준이다. 자율주행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테슬라의 특허는 상당수 전기차 기술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허 수로 따졌을 때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도 자율주행 특허가 전체 테슬라 기술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수준이라고 하면서 테슬라에서는 전기 동력, 일렉트릭 파워와 관련된 분야에서 테슬라 전체 기술 경쟁력의 48%가 창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테슬라의 핵심 기술력은 에너지 저장, 음극재, 저장형 배터리, 무선 충전, 방열 모터 등 전기차 제조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한편 한국 기업 가운데 LG전자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LG전자의 자율주행 기술 특허는 전체 특허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로 높지는 않은 편이다. 하지만 자율주행 영역에서 꾸준히 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타 자동차 업체보다도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어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양적,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봇 청소기, 차량 제어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 차량 운행 제어 분야 기술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자율주행 분야 기술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차량 운행 제어 장치와 차량 제어 관련 기술 등 운송 영역에서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가전 분야에서 활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이렇게 쭉 돼 있네요. 그 밑에 이제 쭉 보다 보니까요.
미래를 이끄는 선도 기술인 만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현대차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부품 기업인 앱티브와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합자회사 모셔널을 설립해서 자율주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2020년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죽스를 인수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확보한 아마존은 지난 8월 자율주행 부문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이로봇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로봇 인수가 마무리되면 관련 분야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고요. 존 디어라는 농기계 회사죠. 브랜드로 유명한 농업 건설 관련 중장비 생산기업 디어앤컴퍼니는 트랙터와 수확기 등 농업 영역에 쓰이는 장비의 무인 자율운전 제어 등에서 특허 경쟁력이 창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순위 5위에 랭크된 자동차 부품사 HL 만도 역시 주목할 만한 기업인데요. 지난 10년간 꾸준히 자율주행 기술의 질적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온 만도는 특히 차량 제어 운행 장치 분야에서 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술은 토요타와 현대차, 포드 등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앱티브, 바이두,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라이 등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는 다양한 기업에서 인용이 된다고 하네요. 국내 과거 내비게이션 브랜드 아이나비, 아이나비 오랜만에 보네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거의 뭐 카카오 내비게이션 아니면 네이버 내비게이션 이렇게 쓰다 보니까, 과거 내비게이션 브랜드 아이나비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인 팅크웨어는 8등이네요. 자율주행 기업으로 변화를 시도 중인데, 팅크웨어의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 341건 중에서 2%가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는데, 이 2%에 해당하는 특허가 창출하는 특허 경쟁력이 기업 전체 특허 경쟁력의 27%에 달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왜 이렇게 낮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기 쭉 있긴 하지만 결국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로 얼마나 인공지능식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단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1등인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중국이 웨어러블, 머신러닝, 자율차 특허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3개 핵심 기술 지식 랭킹 탑30에 10년 전 빵이었는데 현재는 총 13곳이 있다고 하고요. 한국은 3개 분야 톱30에 단 4곳, 일본도 10년 전보다 뒷걸음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특허 랭킹에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주요 기술에서 중국의 급부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이 웨어러블에서 2012년하고 2022년을 비교해놨네요. 약간 옅은 색, 파란색이 2012년이고 짙은 색이 2022년인데요. 웨어러블 분야에서 미국이 16개에서 14개, 중국은 0에서 6개, 한국은 2개에서 2개. 기계 학습 분야는 미국이 17개에서 12개, 반면에 중국이 빵에서 7개, 한국은 1개에서 2개. 자율주행 부분은 미국이 8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 중국이 빵에서 4개, 한국이 3에서 4,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매경과 렉시스 넥시스가 함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웨어러블, 기계학습, 자율주행 등 세 분야의 기업별 지식재산권을 비교한 결과 전 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 분야에서 30위 내에 이름을 올리고, 자율주행 부문에서는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차와 기아가 순위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물론 정보기술 플랫폼 기업들도 세 분야에 하나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네요. 한국의 높은 대기업 집중도가 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이 이 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한편 분야에 따라서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가령 화웨이는 세 분야 모두 30위 안에 포함됐고요. 텐센트는 기계학습에서 5위, 웨어러블에서는 1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기계학습 분야에서는 AI 스타트업인 센스타임을 포함해 금융기업으로 분류되는 핑안보험과 그리고 엔트그룹, 지난번에 상장 실패했던 엔트그룹하고 전력회사인 스테이트그리드도 30위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웨어러블 분야에서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 IT 기업 고어텍이 등장했으며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드론 개발 업체 DJI가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 알파벳과 아마존, 인텔 등 IT 공룡은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분야마다 특성화된 재산권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령 웨어러블 분야에서는 스타트업 매직 리프뿐만 아니라 SNS, 스냅챗을 개발한 스냅과 헬스케어 관련 기업인 존슨앤존슨과 마시모 코퍼레이션, 레스메드 등이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인정을 받았다고 하네. 반면에 한국의 사정은 다른데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분야에서 1위, 기계합습 분야에서 2위를 차지했고요. LG전자 역시 두 분야에서 각각 8위와 14위를 기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기업들이 첨단 산업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이 두 기업이 전부라는 점이랍니다. 미국처럼 기업 규모가 크지 않지만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한국 기업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분야별 10대 한국 기업을 집계했을 때는 스트라드 비전이나 레티널 등 스타트업도 모습을 보였지만 세계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율주행 분야의 경우 일본과 미국에서는 각각 토요타와 포드 같은 자동차 기업이 상위권에 포진했지만 국내 자율주행 부문의 특허 경쟁력 1위 기업은 LG전자였고요. 삼성전자 역시 기아에 비해서 자율주행 특허 경쟁력이 더 높았다고 하네요. 한편 일본은 전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나마 토요타와 혼다, 닛산 등 전통 자동차 기업이 선방한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2012년 9곳이 이름을 올렸던 데 비해서 지금 2022년에는 8곳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웨어러블과 기계학습 분야는 2012년만 하더라도 각각 7곳, 8곳이 이름을 올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30위 내에 이름을 많이 올린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는 3곳씩 줄어든 각각 4곳, 5곳만 30위 안에 포함됐고요. 중국의 성장세와 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정희영 기자님이 쓰신 기사였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6개 기사 다 훑어봤고요. 자꾸 코가 막혀가지고 이 코맹맹이 소리로 읽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참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봐도 아유 이런 목소리로 신문을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참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아무튼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도 좋은 거 많이 배웠고요. 매일경제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